자, 거의 대부분 들어온 것 같으니까 다시 이어서 교과목 오리엔테이션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 보이시죠? 보이시나요? 채팅 부탁해요. 네, 네, 네. 자, 그 다음 주에 이제 수업을 하게 될 내용들입니다. 잠깐만요. 한번 보시면 여러분 교재를 혹시 갖고 있는 학생들은 좀 목차나 이런 것들을 조금 한번 살펴도 될 것 같고요. 교재가 없어도 큰 문제는 없으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자, 챕터 1에서는 그 항상성과 물질 이동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학습을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우리가 그 인체가 사람이 아까 제가 이제 생리학이라고 하는 거가 어떤 교과목인가에 대해서 좀 잠깐 설명을 드렸습니다만은 그 인체의 정상 기능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에 대해서 공부를 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그렇기 때문에 이 생리학의 대상은 생명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생명체라고 하는 거는 뭐 사람도 있고 그다음에 뭐 벌레도 있고, 오늘 아침에 제가 연구실에 다리 많은 벌레가 지금 벽에 막 기어다니고 있어가지고 수업하기 직전에 이제 휴지로 잡았었거든요. 그런 것들도 이제 생명체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 생명체라고 하는 거는 이게 생명체는 가지고 있지만 무생물체의 경우에는 가지고 있지 않은 그러한 것들을 전부 우리가 생명체라고 이제 정의를 하고, 그래서 이 생명이라고 하는 것의 특징 중에 하나가 바로 호흡을 하고 또는 움직이고 또 소화를 시키고 그다음에 번식을 하는 그러한 모든 것들을 의미를 합니다. 근데 우리는 뭐 동물학자 아니고 이렇게 나중에는 이제 병원이나 다른 어떤 지역 사회에서 사람을 대상으로 할 거잖아요. 그 일을 할 거잖아요. 근데 그 아픈 사람들이나 또는 건강 증진이 필요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간호를 제공하는 직업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인체 생리학이라고 하는 쪽으로 이제 포커스를 두고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보통 우리가 이렇게 여러분들이 앉아서 수업을 듣고 그다음에 숨 쉬고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느끼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 몸 안에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이 기능을 해야 돼요. 근데 그 기능하는 것 중에 가장 작은 단위가 이제 세포라고 이제 보실 수 있고, 이미 여러분들이 초중 고등학교 때 이제 배우셨겠지만 이 세포라고 하는 생명체의 기본 단위가 건강하게 잘 이렇게 지 기능을 할 때, 사람이 어떤 그 생리학적으로 정상적인 기능을 하고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세포가 건강하게 되면 생명체도 건강할 수 있고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건강한 생명 활동을 유지를 할 수 있다라고 이제 볼 수 있는데, 그 세포의 건강이라고 하는 거는, 그리고 이제 생명체가 건강하다는 거는 결국에는 이 세포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들이 모두 정상적으로 작용을 해야 된다라는 걸 의미를 합니다. 이 세포를 둘러싼 환경을 우리는 이제 내환경이라고 부르게 되는데요. 요거는 이제 다음 주에 다시 한번 더 살펴보겠습니다. 이 내환경이 적절하게 잘 기능을 할 때에 우리가 이제 건강하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고, 건강하게 우리가 생활을 하기 위해서 우리 몸에서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항상성이라고 하는 거를 유지를 하면서 또 살아가는 것들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 항상성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영어로 이제 호메오스타시스라고 부르는데, 얘는 이제 우리의 내 환경을 정상 범위 안에서 잘 유지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다라고 이제 볼 수 있어요. 다음 시간에 보겠지만 강의 자료에도 이미 이제 2주차 강의 자료에도 올라가 있지만, 여러분들이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어디 다닐 때 열 체크 하시잖아요. 혹시 해보셨습니까?
네, 어제도 제가 이제 점심 식사한다고 교수님하고 이제 여기 근처에 식당을 갔었는데 그 식당에서는 이제 열 체크는 기본이고요. 요즘에 코로나19 해서 이제 QR코드를 딱 찍은 핸드폰에 있는 걸로 이제 찍으면 그 사람의 개인 이제 인적 정보가 이렇게 다 이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걸 가지고 이 사람의 이제 그 나의 박정원의 어떤 동선을 이제 파악하는데 이용을 하는데 그 체온을 측정을 해보면 저 같은 경우에는 어떤 날은 36도 미만으로 나올 때도 있고 어떤 날은 37.4도 C 정도로 나오는 경우들도 있어요. 근데 이게 그 요즘에는 전부 이제 고막 체온계 몸에 직접 접촉해서 체온을 측정하는 방법보다는 비접촉식 으로 이제 체온을 측정을 하다 보니까 외부 온도에 의해서 조금 영향을 받기도 합니다만은 어쨌건 우리 몸은 그 뭐 36도가 정상이다 또는 뭐 37.5도가 되면 무조건 열이 난다 이렇게 판단을 이제 하기보다는 그 외적인 어떤 상황들도 좀 고려를 하게 되는데 그 여러분 체온을 측정을 해보면은 때때마다 조금씩 다르게 나오는 거를 아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상 범위라고 하는 게 범위라고 하는데 조금 이렇게 중점을 두고 아 여기서부터 뭐 예를 들어서 0에서부터 10까지 정도는 정상으로 볼 수 있겠다. 그다음에 0 미만으로 넘어가는 경우나 10 이상으로 넘어가는 경우는 비정상적인 어떤 수치라고 간주를 하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제 범위를 설정을 해두고 이제 그 안에서 그 정상 범위를 유지를 하기 위해서 우리 몸에서는 굉장히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상황들에 대해서 이제 학습을 하시게 될 거고, 그다음에 또 안 넘어가네요. 그다음에 세포라고 하는 거가 어떤 구조로 이루어져 있고, 그다음에 얘들이 그 각각의 기능은 어떠한 것이 있는가에 대해서 이제 살펴볼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세포막이라고 하는 거가 있다라는 것도 들으셨을 거고, 이 세포막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식물 쪽에 가면 이제 세포벽으로 가게 되고, 그죠? 진핵세포의 경우에는 이제 세포막이라고 이제 하는 이름으로 되어 있고, 그 세포막에는 굉장히 뭐 다양한 어떤 물질들이 이제 그 이동을 합니다. 왔다 갔다 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그 안에 어떤 그 다양한 물질들이 이제 그 분포되어 있는 것들도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는 시간을 가질 거고요. 물질 이동에 대해서 제가 이제 언급을 했었는데요. 우리 몸이 정상적으로 유지가 되기 위해서는 세포 안과 밖에 에서 끊임없는 물질 이동이 이루어집니다. 뭐 예를 들면 소디움, 포타슘 우리가 간호 용어 때 했었던가요? 혹시 했었던가요? 안 했었던가요? 제가 워낙 다양한 거를 하다 보니까 설명을 했다고 착각을 할 수도 있거든요. 제 설명을 못 들으셨으면 이제 거기에 대해서 반응을 해주셔야 제가 설명을 합니다. 나트륨 들어보셨죠? 네. 그다음에 칼륨 들어보셨죠? 네. 칼슘 아시죠? 마그네슘 아시죠? 예, 예. 이제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이제 그 우리 그러한 어떤 그 물질들이 우리 몸에는 다 이제 녹아져 있는데 특히 제가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그 소디움 포타슘이라고 하는 것은 소디움은 나트륨을 용어로 표현을 하는 거고요. 포타슘은 칼륨이라고 하는 거를 용어로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잠깐 어, 좀 써보면 바로 써지나 안 써지나? 그렇죠?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리네요. 그래서 왜 안 써질까요? 됐습니다. 그래서 나트륨이라고 하는 거를 우리가 보통 나트륨 이온은 이렇게 표시를 하죠, 그죠? 얘를 우리는 소디움이라고 읽습니다. 그다음에 칼륨 이온이라고 하는 거를 우리는 포타슘이라고 읽습니다. 그래서 요 용어 두 개는 반드시 조금 알아두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수업을 하다 보면 나트륨이라고 말을 할 때도 있을 테고, 그 다음에 소듐이라고 얘기를 할 때도 있을 겁니다. 그러면 아 소듐이라고 얘기를 할 때는 교수님이 나트륨을 말하는 거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포타슘이라고 얘기를 할 때는 그 포타슘이 칼륨을 의미하는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러한 물질들이 이동을 세포 안팎으로 끊임없이 이동을 해야만 우리 몸이 건강하게 살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물질 이동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 이 세포막을 통해서 물질이 어떠한 원리에 의해서 이동을 하는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다음 주에 학습을 하시게 될 겁니다. 그 다음에 3주차로 넘어가게 되면 이미 이제 혈액과 면역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간호 용어를 이제 배웠고, 그 용어 설명을 하면서 제가 생리학적인 요소에 대해서 일부 설명을 했었었는데요. 이 3주차 챕터 2에서는 혈액이 어떤 것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가, 뭐 RBC, 또 그다음에 WBC 이런 것들이 있었었죠, 그죠? 플레이틀리트까지. 그다음에 조혈, 피를 만들어내는 장소가 어디였었는지, 그다음에 특히 출혈이 있었을 때 그 출혈을 먹게 하는 응고가 어떠한 과정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그 응고 과정에 참여하는 인자가 무엇이 있는가, 그다음에 면역 반응과 관련된 내용들을 한번 보실 거고요. 그 다음에 이 혈액들이 특히 호흡이나 순환계, 배설계에서 어떤 식으로 얘들이 이제 그 작용을 하는가에 대해서도 학습을 하시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대부분의 어떤 생리학 교재와는 다르게 우리 교재에서는 혈액이라고 하는 부분을 가장 앞서서 이렇게 제시를 해두었어요. 아마 그 이유가 혈액이라고 하는 거가 결국에는 이제 호흡기계뿐만 아니라 순환계와 그다음에 신장과 관련된 그런 비뇨기계와 관련된 것들까지 다 이제 그 영향을 미치는 서로 유기적인 관계에 있기 때문에 혈액계를 맨 앞쪽으로 이제 배치를 하지 않았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학습을 하시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4주차에 가서는 호흡기계의 구성 요소가 무엇이 있는가, 그 다음에 호흡은 어떠한 원리에 의해서 이루어지는가, 그리고 호흡 기체가 어떠한 방법으로 운반이 되고 호흡 조절에 관여하는 뭐 중추신경계라든지 이런 것들을 간략하게 학습을 하시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전체적으로 여러분들이 내용을 한번 보라고 넣어놓은 건데요. 뭐 지금 이 오늘 수업에서 이 내용들을 다 이제 여러분들이 학습을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이제 참고로 오리엔테이션 자료로 만들어 둔 거니까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5주차에서는 심장이라든지 그다음에 체순환, 폐순환에 대해서 보실 거고요. 여기 온라인이라고 되어 있는 거는 여러분들이 무시를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대면 수업일 때에는 이런 거에 대해서 제가 이제 온라인으로 미리 조금 학습을 하고 오라고 이제 강의를 그 말씀을 드릴 건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만약에 또 이제 동영상 수업을 계속 해야 된다라고 이제 한다면 이런 온라인 수업은 별로 의미가 없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필요할 때에는 제가 온라인 수업을 반드시 듣고 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 그 5주차에서는 이제 심장세포에 이제 분포되는, 심장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그 전도성, 흥분성 이런 것들이 있다고 했었죠.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학습을 한번 해보실 거고요. 그다음에 체순환계 내에서 우리가 그 압력을 조절하는 뭐 기전도 있고 그 압을 감지하는 곳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은 어떤 것이 있는가를 살펴볼 거고요. 그래서 뭐 심장이 뭐 여러분들도 지금 앉아 있는 이 순간에도 심장은 끊임없이 이제 박동을 하게 되는데, 이제 그러한 상황들에 대해서 보시게 될 것 같아요. 다음에 6주차로 넘어가게 되면 이 그 순환, 즉 심장에서 혈액을 펌핑을 해가지고 뇌, 머리부터 해서 발끝까지 혈액들을 온몸 구석구석에 이제 보내주게 될 텐데, 그러한 어떤 혈류량을 조절을 하는 것들, 그 다음에 이렇게 온몸을 돌고 온 것들이 빠짐없이 다시 심장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영향을 미치는 이런 림프계라든지 미세순환과 같은 것들에 대해서도 학습을 해보실 거고요. 그다음에 이 그 피를 운반을 할 때 피는 반드시 이제 혈관 내에서 움직이잖아요, 그죠? 그런 어떤 그 피가 통과하는 관의 역할을 하는 혈관들이 조금 종류별로 있으니까 그러한 것들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제 7주차에서는 여기 퀴즈 내용은 무시해 주세요. 제가 그때그때 다시 한번 더 공지를 하겠습니다. 7주차에는 비뇨기계에 대해서 공부를 할 거고요. 여기에서는 당연히 소변이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그다음에 비뇨기계를 구성하고 있는 각 조직들이나 또는 기관이 어떤 거가 있는가에 대해서 살펴보실 거고요. 신장이라고 하는 거가 가지고 있는 역할들이 굉장히 많고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우리 몸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비뇨기계 바로 뒤쪽에 나와 있는 거가 이제 체액과 산염기라고 하는 챕터가 있는데 요거하고 굉장히 밀접한 또 이제 관련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비뇨기계에 대해서도 이렇게 꼼꼼하게 조금 공부를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8주차 때에는 중간고사를 칠 거고요. 그다음에 9주차에는 아까 다시 말씀드렸던 체액과 이제 산염기의 어떤 조절 원리라든지 이런 것들이 왜 그 정상 범위를 유지를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공부를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또 이제 항상성 유지와 관련된 얘기들이 나오게 되고요. 굉장히 이제 중요한 챕터이자 또 굉장히 어려워하는 그런 챕터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여러분들이 그 스스로 자가 학습을 하는 거가 굉장히 중요하겠고, 그다음에 관련된 어떤 퀴즈를 통해서 학습을 좀 더 이제 잘 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여기에서 보면 뭐 그 여러 가지 어떤 전해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어떤 그 조절 과정들이 어떠한가에 대해서도 이제 다루게 될 거고요. 그다음에 10주차에는 소화기계에 대해서 이제 학습을 하시게 될 건데, 이 소화기계라고 하는 거는 결국에는 이제 입부터 시작해서 대변을 배설하는 곳까지를 다 아우르는 것들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영양소가 어떻게 소화되고 또 우리 몸에 이용하기 위해서 어떠한 방식으로 이제 분해가 되면서 흡수가 되는가에 대해서 학습하는 시간을 가지게 될 겁니다. 그래서 소화기관이라고 하는 것들, 거기에서 이제 음식물을 소화하기 위해서 어떤 소화액들이 분비가 되는지, 이런 것들 이제 보실 수 있을 거고요. 그다음에 11주차에는 근육, 이제 골격근과 관련된 것들에 대해서 학습을 하실 거고, 그다음에 근육과 관련된 어떤 대사 기전이나 과정, 그다음에 체온 조절에 있어서 근육은 어떠한 역할을 하는가에 대해서도 공부를 하실 거예요. 그래서 근육이라고 하는 것의 어떤 특징, 특히 우리 뭐 팔다리에 붙어 있는 그런 어떤 골격근뿐만 아니라 심장에서는 이제 심장 근육과 관련된 것들을 조금 다루기는 하겠지만, 특히 이런 것들이 앞서서 배웠었던 호흡기계나 심장, 순환기계에 분포되어 있는 근육들과 어떤 차이가 있고 어떤 역할을 담당하는지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비교하면서 공부를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12주차, 13주차는 신경계에 대해서 공부를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신경계라고 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이제 컨트롤 타워라고 이제 볼 수도 있겠는데, 이 그 중추신경계에서는 어떤 원리에 의해서 어떤 과정에 의해서 우리 몸을 컨트롤을 하고 있는지, 그다음에 말초신경계에서는 또 어떤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그래서 요것도 이제 용어하면서 잠깐 여러분들이 이제 보셨을 텐데, 요런 어떤 기본적인 용어 같은 것들은 여러분들이 반드시 한번 이렇게 수업을 참여하기 전에 간호용어 책을 한번 보고 오는 것들이 생리학 교과목을 조금 더 잘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여기 이제 그 리셉터와 관련된 것들이 다 나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바로 리셉터 같은 경우에는 그 우리 몸에서 이제 혈액이 분출이 될 때 그 압이 어느 정도인가를 감지를 하고 적절한 혈압을 유지를 할 수 있도록 조절을 하기 위한 어떤 첫 단계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뭐 화학 수용기는 우리 몸 안에 뭐 산소나 그다음에 그 프로톤, 이렇게 수소 이온과 같은 것들이 어느 정도의 농도를 가지고 있는지 감지하는 케모리셉터 이런 것들도 있고요. 삼투압 이런 것들은 비뇨기계에서 이제 감지를 할 수 있도록 그 위치에 배치가 되어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어요. 그다음에 14주차 가게 되면 이제 호르몬과 관련된 내용들을 공부를 하실 거고요. 예, 여러분들이 그 간호용어할 때 내분비계에서 용어 배웠었던 거 혹시 기억이 나실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굉장히 조금 복잡하다라는 느낌을 받으셨을 것 같아요. 근데 이 내분비라고 하는 것 또한 우리 전체의 몸이 정상적으로 기능을 함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담당을 하고 있고, 얘들이 주로 이제 뭐 뇌하수체라든지 시상하부라든지 그다음에 또는 난소나 갑상선, 그다음에 췌장, 고환 이러한 곳에서 어떠한 그 호르몬을 분비를 하고 어떤 기능을 담당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학습하시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뭐 굉장히 많죠, 그죠?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보시게 될 거고요. 그다음에 15주차가 보강주라고 되어 있는데, 가능하면 15주차에는 보강을 하지 않고 바로 이제 기말고사를 쳤으면 합니다. 근데 단 우리가 중간에 추석 연휴가 하루 있어서 목요일 쉬는 날이 하루가 있더라고요. 혹시 보셨습니까? 강의 계획서에서 있었었죠. 10월 1일자 하루 있잖아요. 그죠? 이제 그 수업을 이제 뭐 보강을 할 수 있다면 보강을 해서 미리 당겨서 이제 수업을 해버리게 되면 15주차에 바로 기말고사를 치고 16주차에 시험 치는 거에 대해서 조금 더 집중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아직 조금 시간이 남아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의견을 주시면 15주차는 그대로 이제 보강을 따로 하지 않고 15주차에 보강을 하고 16주차에 기말고사를 캘 건지, 아니면 좀 땡겨서 수업을 하고 원래 커리큘럼대로 수업을 하고 15주차에 기말고사를 쳤으면 좋겠다 라든지, 이런 것들은 나중에 의견 수합을 해서 이제 진행을 하는 걸로 갈게요. 이해됐습니까? 어. 그 지금 그 간절히 바라는 거는 1학년들이 아직 학교에 한 번도 온 적이 없잖아요. 그래서 지금 2주간의 어떤 사회적 거리두기 그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는 가능하면 코로나19 확산 정도가 조금 잠잠했으면 좋겠다, 잠잠해졌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바람. 그렇게 해서 3주차부터는 여러분들이 꼭 학교에 와서 얼굴을 보면서 우리가 이제 수업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간절한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신지 잘 모르겠어요. 동영상 수업이 나으신가? 아닌가? 네. 뭐 어쨌건 그 다음 주 정도쯤 되게 되면 또 국가에서도 아마 공지가 오지 않을까, 공문이 내려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제 이 나머지 한 학기 동안 수업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얘기가 나올 텐데, 그 수업 오리엔테이션은 이걸로 이제 끝이 났고요. 이제 여러분들한테 조금 묻고 싶은 게 하나 있습니다. 지금 오늘처럼 태풍 때문에 이 그 실시간 화상 수업에 참여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좀 있는 걸 보니까 그 첫 주 오리엔테이션은 그냥 동영상으로 하는 게 더 나았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해요. 어, 그런 좀 아쉬움이 있고, 그다음에 다음 주 수업도 제가 이제 실시간 수업으로 하겠다라고 공지는 했는데, 이 실시간 수업 괜찮으신가요? 아니면은 동영상 수업을 원하시나요? 자유롭게 의견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동영상 수업. 음, 네. 동영상이 편하다는 얘기가 쭉 올라오고 있네요. 음, 또 다른 친구들은 어때요? 어, 동영상이 좋은 것 같다. 반복해서 들을 수 있다는 장점은 있죠. 네.
실시간이 좋다는 학생들도 있나요? 출석 시간이 똑같으면 상관없을 것 같다. 아마 출석 시간은 똑같이 갈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 지금 이 수업 시간이 지금 9시부터 10시 50분까지잖아요. 그래서 동영상을 올리게 된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은 거기에 맞는 시간에 집에서 영상을 시청을 하셔야 될 거예요. 제가 그렇게 이제 할 계획입니다. 그런 경우에 그래도 동영상이 더 나은가요? 몰라? 어떤 방법이건 괜찮아요? 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좀 여러분들이 의견을 주시면 제가 수렴을 할게요. 근데 지금 구글 클래스룸을 이렇게 운영을 하다 보면 간간이 이제 학생들이 이렇게 제 목소리가 끊겨서 들린다라고 얘기를 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음. 네, 두 개 다 병행을 하기에는 조금 저 또한 좀 부담이 돼서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 오늘은 혹시 몰라서 제가 제 컴퓨터에 깔려 있는 다른 프로그램을 이용을 해서 지금 이 수업 내용 자체를 녹음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실시간 수업을 한다고 해도 녹음은 아마 이렇게 녹화는 계속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하지 않을까 싶기는 합니다. 근데 이제 필요하면 그 영상 촬영했던 것들을 유튜브 통해서 링크를 거는 것도 방법일 것 같은데 뭐 어떤 게 더 나은지는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의견을 주시죠. 그래서 일반, 2반 이제 수업을 해서 제가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그런 거 정도는 여러분들 의견을 주셔도 되지 않을까 싶어요. 얼굴을 보면서 해야 되는데 이렇게 해서 어떡하냐? 나중에 너네 학교 오면 누가 누군지 하나도 모를 것 같아. 걱정이에요. 요 정도까지가 오리엔테이션이고요. 지금 제가 지금 수업에서 이제 출석을 한번 확인을 해봤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제가 출석 정도를 이제 체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동 출석 체크를 제가 클릭을 했고요. 참여율이 60% 초과하는 경우에 이제 출석 체크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저는 이거를 95%로 설정을 합니다. 이제 그렇게 되면 어떤 학생들은 이제 뭐 지각이 나오는 경우들도 있고 해요. 근데 이런 것들은 제가 한 번 더 학생들하고 이제 출석 점검을 하면서 그 출석으로 이제 변경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거 정도는 조금 염두에 두시고 잘 확인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오늘처럼 지금 오리엔테이션 수업에 지금 이렇게 뭐 천재지변으로 인해서 참여를 하지 못한 학생들의 경우에는 제가 동영상을 이제 줄기도 할 거고요. 혹시라도 이제 이 클래스에는 지금 탁과 학생이 없는데 이 반에는 지금 다른 과 학생이 꽤 많이 이제 이 수강 신청을 한 거예요. 이제 그런 학생들의 경우에는 이번 주가 수강 정정 기간이기 때문에 출석에 불이익을 주면 안 될 거잖아요, 그죠? 이제 그런 경우에는 제가 이번 주에 한해서는 이제 출석을 조금 그 완화해서 체크를 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참고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궁금한 거 혹시 있을까요? 교재 못 받은 사람 없습니까? 석현이 못 받았고 경록이도 못 받았고 성결이도 못 받았고 혹시 모르니까 구내 서점에 전화를 한번 해보시죠. 제가 어제인가 그저께 그 화요일 날 그 구내 서점에 잠깐 갔었는데 그때 보니까 이제 사장님이 이제 보냈다라고 이제 말씀은 하시더라고요. 근데 혹시 이게 배달 사고가 있을 수 있으니까요. 반드시 여러분들이 확인을 하시고 혹시라도 이제 도착이 늦어지게 되는 경우에는 구내 서점으로 연락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채팅방에 구내 서점 연락처를 남기겠습니다. 여기 직접 전화를 하면 될 것 같고요.
자가학습 보고서 노트를 언제 받을 수 있나요? 라고 이제 이렇게 문의가 들어와요. 그래서 이제 지난주에는 조금 빨리 연락을 했던 학생의 경우에는 이제 주말에 가지러 올 수 있다 해서 제가 그 도서관 1층 경비실에다가 좀 맡겨 놓고 그 학생이 찾아간 적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포항 인근 지역에 사는 학생들은 저랑 그 시간 약속을 해서 학교로 오면 직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멀리 사는 학생들의 경우에는 일단 2주간은 다른 부분에 이제 숙제가 아니라도 본인들이 공부를 하는 경우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죠? 정리를 할 때에는 다른 거에다가 조금 작성을 해두었다가 자기 노트에다가 붙여 놓으면 어떨까 싶고요. 혹시라도 2주 후에 학교를 못 오게 되면 그때 이제 이 노트를 어떻게 보낼 수 있을지에 대해서 한번 논의를 한번 해보도록 하지요. 혹시 됐습니까? 예. 학교 올 수 있는 학생들은 동시간대에 너무 많이 몰리게 되면 조금 위험할 수 있으니까요. 가능하면 저랑 시간 약속을 해서 조금 띄엄띄엄 오실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이게 제가 좀 걱정이 많네요. 여러분들이 학교로 오면서 버스 타고 이동을 하는 과정에서 또 이제 혹시라도 이제 문제가 생길까 좀 걱정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디를 이동하던지 간에 반드시 마스크를 잘 끼고요. 그다음에 또 혹시 모르니까 이 날씨가 조금 덥지 않습니까, 아직? 그래서 여유분의 마스크는 반드시 끼고 다니시고, 혹시 이 그 마스크에 습기가 많이 차거나 한 경우에는 새 마스크로 갈아 낄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그래서 마스크가 습한 경우에는 이 균들이 증식하기가 굉장히 좋은 환경이 되니까요. 자기 관리 잘 해주시고, 또 가능하면 휴대용 손소독제, 뿌리는 거 말고 젤 타입으로 된 거로 이렇게 조금 이렇게 손을 문질러야 됩니다. 그냥 뿌려만 놓아서는 그 소독 효과가 크지 않고 반드시 이렇게 문질러 주셔야 되거든요. 예, 그렇게 스스로 자기 관리를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가능하면 이 사회적 거리두기를 잘 지켜주셔야만 빨리 학교로 오실 수 있어요. 이해하시죠? 음. 여러분들의 노력이 굉장히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젊은 학생 사람들이 보면 본인은 코로나19하고는 별로 관련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아서 아직도 이제 술집에 가면 뭐 이렇게 술 마시는 사람들이 있다거나 그다음에 그 카페에서도 학생들이 굉장히 많이 수업을 이제 듣는 경우들을 볼 수 있었거든요. 근데 이번 학기는 가능하면 카페에서 수업 듣는 것들은 좀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아시겠죠? 예. 네, 좋습니다. 또 다른 질문 있을까요? 질문 없어요. 마치면 될까요? 마치는 것도 싫어요. 저 질문 있어요. 네. 채팅으로 쳤는데, 음, 잠깐만. 음, 지금 이렇게 들어온 학생들은 제가 또 손으로 출결 사항을 정리를 할 수 있어요. 그거는 정리를 다시 할게요. 출석 인정으로 확인을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민지야, 네, 답됐어?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어, 수업에 지각을 하지 않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가능하면 5분 전에는 입시를 하셔야 됩니다. 그게 강의실 수업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5분 전에는 입시를 하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실시간 동영상 수업을 하게 되는 경우에도 5분 전에는 반드시 좀 들어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이게 수업이 조금 원활하게 진행이 될 것 같고요. 학교 와서 보면 여러분 1학년들은 아직까지 학교에 안 와보셨겠지만 스마트 출결 시스템이라고 해서 본인 핸드폰으로 이렇게 뭐 태그를 딱 하면 출석 인정이 되는 부분이 있고요. 학교 시스템에서는 10분까지는 지각 처리를 안 합니다. 근데 저는 5분이 넘어가면 지각 처리를 할 계획입니다. 즉, 수업이 9시 5분이면 9시 5분 이후에 들어오는 학생들은 지각 처리를 할 계획이라고요. 그래서 지각 3번이 모이면 1시간 결석한 걸로 간주를 합니다.
됐죠? 그래서 출석을 관리를 좀 잘 해주시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제가 그 공지를 안 한 거는, 학생들이 간간히 보면 치과 예약이 되어 있어요. 뭐 이렇게 해서 수업을 못 들어올 것 같아요. 진단서 끊어올게요. 이렇게 얘기하는 학생들이 있거든요. 그거 인정 안 됩니다. 치과 예약이라든지 이런 그 사전에 예약해서 가는 것들은 수업 시간을 피해서 반드시 병원을 가주시고요. 그다음에 그 여러분들이 어 뭐죠? 뭐 굉장히 많이 심하게 아파서 응급실을 갔다거나 내지는 뭐 수술을 했다거나 교통사고가 났다거나 그다음에 집에 누군가가 돌아가셨다거나 뭐 그런 경우에만 수업 참여하지 않을 때 출석 인정이 되는 거예요. 그 이외의 것은 출석 인정이 되지 않으니까 그렇게 확인을 하시고 혹시라도 수업을 못 오게 되는 경우에는 어떠한 이유이든지 간에 반드시 교과목 담당 교수님한테 연락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입원, 그다음에 집에 누군가 돌아가셨을 때에는 그 관련된 증빙 서류를 반드시 가지고 오셔야 출석 인정을 해드릴 수 있습니다. 됐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남수가 지금 채팅방에서 남겨준 질문이 오늘 OT 자료 받을 수 있나요? 되어 있는데 구글 클래스룸에다가 제가 이미 올려두었습니다. 거기서 다운받으실 수 있고요. 그다음에 석현이 질문은 서점에 개인적으로 가서 구매를 하시면 돼요. 서점 근무 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입니다. 서점은 학교 도서관 지하 1층에 있으니까 거기에서 구입을 하시면 됩니다. 또 궁금한 거 있어요? 없어요? 질문 됐나요? 그럼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칠까요? 예, 수고 많았습니다. 네. 오늘 수업한 자료는 제가 그 유튜브 링크 걸어가지고 구글 클래스룸에다가 올려둘게요. 네, 수고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아유, 수고하셨습니다. 네.